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에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심리상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된 반디심리연구소의 김진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모두 지킨 상태에서,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비대면으로 하는 심리상담 심화편으로 여러분들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본편에서는 이 비대면으로 하는 심리상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전체적인 전체적인 큰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 심화편에는 그럼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주의할 점, 그리고 방법 이런 등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 상담, 그 중에서 비대면 심리 상담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기초편에서는 비대면 심리 상담이 무엇인가를 얘기했다고 하면요, 이 심화편에서는 그럼 비대면 심리 상담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은 어떤지, 또 이 비대면 심리 상담을 하는 상담사, 그리고 내담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다뤄볼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비대면 심리 상담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비대면 심리 상담에 관심이 생겼어요. 너 되게 듣고 싶어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은 제가 조금 더 보람차고 기쁠 것 같다는 생각하게 되네요. 네. 우선 여기에 지금 심리상담 후기들을 모아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좀 안 좋아해요. 뭔가 나 잘났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 좋아하는데, 비대면 심리상담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론을 설명하는 사람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는데? 라는 이야기에 그래도 저는 이런 이야기 정도는 들었어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소속되어 있는,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 채팅 상담에서 공개로 되어 있는 댓글들 몇 가지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다 별점 5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공개 되어 있는 거에는 별점 5점 아닌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개되어 있는 건 공교롭게도 다 별점 5점짜리여가지고 이렇게 갖고 온 거지,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갖고 온 거 아니라는 거는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었다 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니까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간 좀 마음이 갑갑했어요. 그래서 상담 내내 이런저런 생각나는 대로 말했는데,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내가 몰랐던 나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고 어루만져 주니까 내가 구렁텅이에 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손을 잡아주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하는 리뷰도 있네요. 뭐 부정적인 감정에서 떨어졌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제가 되게 이런 부분이 두려웠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이 얘기를 생각보다 쉽게 풀어나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가끔은 친한 친구랑 대화하듯이 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진지하게 도움되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강약 조절로 인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특히 내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 듣고 캐치해주는 게 감사했다 하는 내용도 있네요. 또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되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비대면 심리 상담으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가능하구나 하는 게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자, 제가 하나 정말 긴 리뷰, 후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간지럽긴 한데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 번만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 상담사들을 쭉 봤다고 해요. 근데 제가 쓴 그 상담에 대한 소개글을 보고는 이분한테 한 4번 정도 받아보고 싶은데 해서, 사실 충동적이죠. 충동적으로 4번의 상담을 신청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4번을 만나기로 하고 비대면 채팅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자신이 이렇게 타이핑 칠 때 차분하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주면서 중간중간에 알아채지 못한 상황이나 감정을 알려주고 짚어주더라.
내담자가 현재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들을 잠깐만요 하고는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 사람한테 다시 보여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아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비대면 심리 상담에서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전에 대면 상담을 다른 곳에서도 했었는데 지금 얼굴도 뵙지 않고 채팅으로만 하는 건데도 아주 내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담사님도 나를 잘 관찰해 주는 게 느껴졌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 상담할 때 목적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불안했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공감받고 싶다. 그리고 좀 새로운 시각으로 알고 싶더라. 공감을 받은 거죠. 자, 여러분, 그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사실 심리상담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공감하는 방법을 평생 동안 배우고 연구하는 직업이긴 한데요. 정말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완전히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서 내 마음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더라. 나를 완벽하게 알아주고 있더라. 한다면 그때 그 말하는 사람이 듣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네, 뭐, 울컥하겠어요? 나를 알아준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단 한 번의 시도로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변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나에게도 그리고 타인에게도 좀 더 솔직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족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전보다 더 담담하게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심리 상담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가족은 여러분의 심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좀 갖춘 모습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한테는 짜증나면 짜증나고 막 그 화나면 화나는 모습, 이런 나의 민낯을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감정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한 도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완벽하진 않다. 하지만 상담사의 단 한마디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채팅 상담이라 가볍게 생각했는데 자신이 받은 효과나 이런 거는 매우 크더라. 타자를 치면서 엉엉 울었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자, 비대면 심리 상담은 대면 상담 할 수 없으니 아유 뭐 아쉬운 대로 이런 마음으로 하는 뭐 그러니까 차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긴 후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어요. 대면이 있고 비대면이 있으면 대면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다 보면서 나는 어떤 것을 더 선택을 해볼 것인가, 나에게 이게 맞을 것 같다 하는 취사 선택의 선택지가 늘어났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비대면 심리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나요? 네, 이 후기 쭉 얘기하고 있는데 한 분께서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 짱이신 듯 이라고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별 5개짜리만 소개해서 그렇지 2점짜리, 1점짜리도 있다는 거는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수련생이고 훈련생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가 그 기초편 마지막에 비대면 심리 상담의 종류,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정보 및 조언 요구, 그리고 문제 해결 호소, 그 다음에 정서적 지지 호소, 이 3가지라고 했었고, 이런 것들이 내담자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내담자 특징 설명했었는데요. 이 심화편에서는 상담사는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정보 그리고 조언 요구를 할 때인데요. 상담사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걸 알 수 있을까요? 가령 저한테 어떤 수학 때문에 어려운 내담자가 와가지고 저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 미적분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러면 제가 그래요. 전 다 알고 있어요 하면서 푸는 게 가능할까요?
못합니다. 저 수학 놓은 지 한참 돼가지고 아마 어지간한 고등학생보다도 수학 문제를 못 풀 거거든요. 상담사라고 해서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모든 영역의 전문가인 건 아니겠죠. 다만 이 마음이라는 심리라는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상담 시작하기 전에 상담사가 할 수 있는 선과 할 수 없는 선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찾아가자 또는 그건 불가능하다. 이 선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다 알고 있을 거야 하는 막연한 커다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반에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저 여기까지 가능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도 정보나 조언의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내담자 역시도요. 자, 또 정보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알리는데 주목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 얘기 있죠. 목이 마른 말이 있다고 하면은 저기 물을 마실 수 있는 호수가 어딘지 알려주는 건 가능하지만 직접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입에 떠가지고 넣어준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을 위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현재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막막하고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고 한다면요.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동적이고 자주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내담자에게도 책임감이라는 게 생길 겁니다. 이 책임감은 교육 수준이 아니라요. 상담만 24시간 맨날 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제가 내담자를 평생 동안 이렇게 보좌하고 보필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상담의 가장 큰 목적은 내담자가 자기 혼자의 힘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거에 있거든요. 그럼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마냥 막 퍼주듯이 알려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원하는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당신이 그걸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또 내담자에 대한 정보 및 이해를 바탕으로요 조언도 줄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나한테 좀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조언을 얘기해 주면은 오히려 기분이 나빠합니다. 왜 나한테 잔소리하냐 이거죠. 네. 그래서 조언과 충고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요. 비대면 심리상담 중에 여러 회기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몇 회기, 단회기로 짧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내가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조언은 무작정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언이 무작정적으로 당신이 이건 무조건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라 하는 얘기다라는 것까지 전달을 해주는 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또 조언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걸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너무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주제로 왔다고 해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하네? 책을 읽어야겠어.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보자고요. 상당히 단순한 예시긴 하지만 그랬을 때 그러면 당신은 책을 읽으세요? 알겠죠? 자, 상담 끝. 빠이빠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돈 받고 하는 상담이에요. 실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는 거긴 하지만 아무리 비대면이라도 상담이라면 그러면 당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가지고 책을 몇 권 읽을 것이며 그 책은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 등등 정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짤 수 있는 것까지 돕고 그리고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돼야만 그 사람이 실제로 움직이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랑 조언이라는 것 자체도요. 그냥 내가 알고 있으니까 툭 그러고 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
그 상대방이 그거를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밟아나가는 게 심리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 심리 상담도 다르지 않고요. 자, 또 문제 해결 호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당장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우울하고 세상 다 끝날 것처럼 막 맨날 울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심리상담사가 자, 당신의 이야기를 해보고 막 이런 걸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했을 때 너무 힘들군요. 정말 그렇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진 사람은 아니 그런 소리 말고 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을 수 있는지를 바로 알려주세요. 해결책을 나한테 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까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상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바로 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럴 땐 조금씩 순차적으로 순서를 밟아서 계단을 밟아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다양한 노력들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실패였거나 잘못된 방향이었고 그래서 하고 하다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실패 또는 잘못된 방향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노력했던 그 과정 자체도 없어지는 건 아니다. 당신은 너무 수고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 또한 있을 거다 하는 이 과정에 대한 상기 그리고 긍정해 주기가 필요합니다. 이래야 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구나를 깨우치게 되겠죠. 자, 또 어떤 방법을 안다고 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진 내담자가 있다고 해보죠.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야, 세상에, 그 여자밖에 없냐? 다른 사람도 많을 거야. 다른 연애를 찾아. 그래가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아니면, 더 이상 그 사람 아무리 그리워하고 괴로워하더라도 그건 네 손해야.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아무 일 없던 듯이 다시 일어나야지.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해결책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정말 많습니다. 이걸 상기시켜줘야죠. 당신이 방법을 안다고 해도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해결책을 우리가 짚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가 알게 되는 해결책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면서 정말 해결할 수 있는지 찬찬히 가보자 라는 이 내용을 상기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일방적으로 야, 너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알리기보다는요, 내담자가 스스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보니까 거기에선 당신이 책을 읽으면 똑똑해지겠네요. 이게 아니라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평소의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을 하고 상대방 그거에 고민해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그거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사람의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남이 얘기하면 조언이지만 사실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안 듣죠. 자, 또 단번에 괜찮아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의 시간만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거는 불가능한 판타지다.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들 필요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 올리신 분 있는데요. 질문은 제가 마지막 Q&A 시간에 대답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서적 지지 호소입니다. 비대면 심리상담이 가지는 가장 예술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담자는 생각보다 강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담자가 힘든 얘기를 막 해요. 막 이렇게 풀어 헤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채팅창에다가 쭉 쓰고 전화로 막 얘기하고 나면은요, 상담사가 도리어 불안해져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지? 근데 그런 급한 마음이 생기면 오히려 이 사람한테 호수로 끌고 가기만 하면, 호수를 안내해 주기만 하면 되는 내담자를 머리를 잡고 물속에다가 머리를 확 집어넣는, 어거지로 해결을 해주면서 압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는 믿고 있어야 돼요. 내담자는 지금 이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뿐이지 생각보다 강하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찬찬히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서 더 자세하게 그 사람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 믿음, 마음을 상담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네가 잘못했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 사람한테 계속 내 얘기 하고 싶나요? 절대 아니죠. 네, 조언, 충고보다는 그냥 이 사람은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을까, 어떤 심정이고 뭘 하고 싶을지를 최대한 이해하는, 관심을 가지는 마음으로 온전히 들어준다면요, 이 사람도 자기한테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들을 얼마든지 풀어놓으면서 마음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또 상담사 역시도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정말 많은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해서 당신은 그 생각은 틀렸어요, 이렇게 생각해야죠. 사람이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잔소리고 교육이에요. 상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담자 입장에서 이걸 이해해 볼까? 내담자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을 하는 게 나에게 지금 정서적인 어려움을 털어놓고 있는 사람도 이 사람 앞이라면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겠다, 공유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게끔 만들겠죠. 자, 이런 게 심리상담의 비대면 심리상담을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상담사의 자세라고 본다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릴 거는 이 비대면 심리상담의 진행 과정은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진행 과정이 무조건 자, 1단계는 이거, 2단계는 이거 해서 계단식으로 착착착착 가지는 않아요. 이거 역시도 비대면 심리 상담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 때문에 나오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많은 경우 비대면 심리 상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길게 진행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회기가 짧아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는 긴급 상담, 위기 상담 때 잠깐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채팅 상담 역시도 10번 이상 넘어가는 장기 상담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내담자를 좀 더 괜찮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내담자의 어떠한 욕구, 어떤 상담의 목표를 빠르게 캐치하고 그거를 다뤄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진행 과정 하나씩 볼 건데요. 시작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종결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시작 단계는 문제를 명료하는 단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명료하게 한다는 건 무엇이죠? 내가 어떤 거를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어렵고 힘들다. 그런 상태로 온 내담자 분한테 당신의 지금 상담 목표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봤자, 이분은 그런 걸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당신과 나, 그러니까 상담사랑 내담자가 같이 보고 갈
방향을 설정하는 거, 그 지점을 찍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명료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명료화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촉진적 관계 형성입니다. 자, 내가 힘든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하고자 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나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그래서 나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지적인 친구. 두 번째는 오늘 처음 본 옆 동네 아저씨, 잔소리 많이 하는 아저씨. 이 두 사람 중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당연히 1번이겠죠. 왜? 친밀감이 있고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거다 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상담사도요. 분명 나는 심리상담 전문가입니다. 심리상담을 열심히 했고 경력이 있습니다 하는 경력자이고 전문가지만요. 내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낯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인지,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잘 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지금 증거가, 근거가 없어요. 그럼 그 근거를 만들어줘야죠.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아,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되게 잘 들어주려고 하네.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관계 형성,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 것부터가 상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고 안 된다고 하면은요,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내담자가 말을 안 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촉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드디어 구조화를 하게 됩니다. 이 구조화라는 거는요,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틀을 내담자에게도 설명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상담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상담 시간에 할 수 있는 어떤 제한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상담 시간에는 당신이 하는 말이 비밀 보장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비밀 보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예외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가령 그 내담자가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내담자 또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상황일 때 라던가 좀 치명적인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등등으로 내담자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내담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것 같은 순간에는 상담자가 비밀 보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케이 상담 시작합니다 하고 그냥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저는 이것도 되는 줄 알았는데요? 이거 안 되는지 몰랐는데요? 또는 이거 안 되는 줄 알았는데요? 이거 되는지 몰랐는데요? 그때 설명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 상담에서는 내가 안전하지 않구나. 내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상담의 형식에 대한 안내를 하는 거, 그리고 기존에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등등을 탐색하는 게 이 구조화 단계에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명료화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호소 문제를 명료화하는 거예요. 이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막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사실 막 주제나 어떤 중심 문장이나 이런 거 없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저런 얘기했다가 하는 되게 좀 중언부언 중구난방한 이야기를 내담자가 막 늘어놓는다고 해보죠. 그럼 그 이야기를 그냥 계속 듣고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향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방향, 딱 그 표적을, 그 타겟팅을 찍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호소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이 사람은 지금 우울한 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는 게 호소 문제인지, 아니면 불안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위축된다는 게 호소 문제인지, 아니면 자신의 미래나 이런 것들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그 걱정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호소 문제인지 등등, 상담사가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게 호소 문제구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걸 위해서 내담자한테 구체적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욕구를 탐색을 합니다. 자, 욕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바라는 방향인 거예요. 편해지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누군가랑 멀어지고 싶어요? 등등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바램이 있을 겁니다. 이걸 알아야 방향을 찍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야기만 듣는다? 방향성 없이 그냥 중구난방 돼버리겠죠? 자, 이제 중간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 단계는 내담자의 문제를 공유하고요. 그리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이 단계의 가장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다루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자기 얘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1시간 훌쩍 지나가 있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잡담하다 보면은 3시간, 4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근데 회의나 이런 거 진행할 때 딱 보면은 회의를 3시간, 4시간 진행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정말 거북이처럼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거기엔 목표가 좀 다른, 좀 숨겨져 있는 그런 목표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목표를 확실하게 짓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할 거야 하는 주제를 잡아야 돼요. 이걸 구체적으로 잡아야 그 다음 우리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퍼지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기존에 나는 어떤 노력을 했고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내담자는 분명 상담실에 오기 전까지 다양한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이 노력을 알아봐야죠.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대처 방식을 썼는지를 알아내면은요, 되게 많은 경우가 이 사람은 대처 방식이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게 이 사람의 패턴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나면은요,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개선 방향이 어떤 건지요. 이 개선 방향이라는 건 상담사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것도 생각해야겠지만요. 당연히 내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떠올릴 수 있게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나의 대처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보고 나면은요, 이때까지 진행했던 게 지금 상황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잖아요. 새로운 방법은 뭐가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보다 효율적인, 보다 효과적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지? 그리고 그런 대처 방안을 내가 잡았다면 이걸 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조언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는 단계가 이 새로운 대안 탐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안까지 탐색을 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앞으로 열심히 할래요? 하고 상담실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 내담자는 공부를 열심히 할 확률이 제로입니다. 왜냐? 언제나 하던 생각이니까요. 할 거면 월요일에는 어떤 공부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루틴으로 할 건데, 화요일은 어쩔 건데, 수요일은 어떨 건데,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하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보충, 보강은 어떻게 할 건데, 만약 그 보강을 했다면 나에게 어떤 걸 주고 그리고 못했다면 나에게 어떤 걸 줄 건데, 정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야 이 사람은 움직이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붕 뜬 이야기인 붕 뜬 결과를 만듭니다.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잡힌 거가 좀 더 체계적인 나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계획 짜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연습도 해봐야겠죠? 상담사랑 뭐 롤플레잉을 해도 되고요. 등등으로요. 자, 마지막 종결 단계인데요. 자, 종결 단계는 마무리입니다. 네, 해결됐죠? 빠이빠이 안녕? 이러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이 상담사랑 내담자 간에는 관계가 쌓여있기 때문에요. 이 관계를 나이스하게 안녕하는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자, 이걸 종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마무리는 대안을 실행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를 통해 격려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당신 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봤던 당신의 모습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보고 나니까 당신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요. 또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등등을 얘기하는 단계. 그럼으로써 내 남자는 생각하겠죠. 그래, 해보자. 할 수 있겠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추수 상담 안내를 하는 겁니다. 한 번만으로 되는 경우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한 시간만으로 오히려 내가 몇십 년 동안 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오히려 허무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담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추가 상담은 언제 할 건지 이런 거를 논의를 하고요. 만약에 좀 비대면 상담이나 이런 걸로는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또는 비대면 상담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의 상담인 것 같아요. 라는 그런 판단이 들게 되면요. 그때 이제 그럼 우리 대면 상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대면 상담 방법을 논의해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비대면 심리상담사의 조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상담사, 특히 비대면 심리상담사가 되려면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대면 상담보다 비대면 상담이 더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익명의 공간에서 내 남자와 빠르게 관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공간에 있는 곳이잖아요. 자리라도 함께하고 얼굴이라도 마주보고 함께 숨을 쉰다면 가지게 되는 어떤 동질감? 함께 있다는 그런 느낌도 비대면 심리 상담에서는 없어요. 그럼 이 내 남자의 마음을 조금 더 빠르게 열 수 있는 나의 신뢰를 그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도 나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빠르게 상담 관계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정말 중요하겠죠. 자, 또 민감한 언어에 대한 박식한 이해, 그리고 상대방 언어를 통해 단서를 포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쭉 해가지고 채팅창에다가 막 쓰고 있는 이 내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채팅 글을 보면서도요, 지금 이 단어를 썼네? 이 단어는 어떤 심리가 들어가 있는 단어일 것 같은데? 하는 사소한 부분에서 그 내 남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비대면 심리 상담은 더욱더 많은 연습과 수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경험으로서, 물론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센스도 있겠지만요. 경험이 이러한 능력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이겠죠. 자, 빠른 판단력도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서 문제 해결로 가야 될지, 아니면 지지를 해야 될지 빠르게 판단해야겠죠. 또 이 심리상담, 비대면 심리상담에서는 일반적 대면 상담에서 오히려 더 나오지 않는 더 퍼스널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상담사 역시도 포괄적이고 성역 없는 개방적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이래야 돼 하는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담사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내담자를 봤을 때 그 내담자를 온전히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얘기하고 싶어, 이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또 빠른 정보 활용 능력,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비대면 심리 상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 대처, 위기가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그런 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정보 검색은 얼마나 빠른 것인가, 네, 중요한 능력이고요. 또 해당 매개체에 대한 능숙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를 한다고 해보죠. 그래서 줌이라는 어플을 쓴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내가 줌에 대해서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화면이 나오지? 이거 어떻게 해야 화면을 공유할 수 있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 그냥 헤매다가 시간 다 끝나버리겠죠. 그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문제 발생 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자, 이게 상담사의 조건이라고 했다면요, 내담자 역시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니, 무슨 상담을 조건받고 받나요? 지금 손님 가려받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비대면 상담을 조금 더 원활하고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내담자의 기본적인 인지 능력, 그리고 행동 능력, 그런 소양들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언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못하는, 아니면은 이렇게 타이핑으로 자신의 말을 자신의 의지대로 쓸 수 없는 한 5살, 6살, 7살짜리 아이들을 상담하는 게 가능할까요? 채팅 상담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살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상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담 내담자에게 필요합니다. 또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타이핑 속도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독서리 답법으로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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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이렇게 쓰는 사람이 비대면 채팅 상담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한 4개 문장, 5개 문장 쓰고 나면 상담이 끝나버리겠죠? 차라리 그럴 때 채팅 상담이 아니라 전화 상담이나 비대면 영상 상담으로 돌리는 부분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또 정확하고 파악이 가능한 문장 구사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는 거를 물론 상담사도 정리를 해야겠지만 너무 중구난방해서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좀 상담 진행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한 상담 내담자 역시도 이 매개체를 어떻게 조작할 건지에 대한 능력은 있어야 될 거예요. 선생님, 지금 비대면 영상 상담 들어오긴 했는데 소리를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어요. 채팅을 어떻게 치죠? 곤란하겠죠? 자, 제가 생각하는 비대면 심리상담의 전망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비대면으로요, 집단 상담을 매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리극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극을 이용한 비대면 집단 상담을 좀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거의 한 1년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몇 가지 볼까요? 비슷한 고민이 주제다 보니 몰입이 되어서 내가 치유받는 느낌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집단으로 있는, 줌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이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주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집단 상담에서의 효과인데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 인 겁니다. 자, 또 집단 리더가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집단에 있는 다른 집단들이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랑 활동들이 그 사람에게 주는 영향들도 있는 거고요. 여기 마지막 줄 보면은 자연스럽게 참여자들 간의 유대감이 강하게 느껴지며 공감의 에너지가 넘치는 걸 경험했다고 했죠. 우리는 만나지 않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자,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들은 정말 많은 시련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결과로 우리는 많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더욱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비대면 심리상담은 어쩌면 우리들 심리상담사 또 심리상담이 필요한 내담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 탈출구, 차선의 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네,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집단 상담이라는 걸로 이 선택지를 한 번 더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자, 보면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이건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마무리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직접 만나가지고 하는 거가 가장 좋지 않겠어? 뭐, 비대면을 하는데 심리 상담이 가능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닿을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상담은 가능하더라. 물론 장점과 단점,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더라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예상하는 질문 몇 가지 써봤는데요. 여러분도 채팅창에다 궁금한 거 있으면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무조건 상담 순서 소개해준 대로 지켜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담자마다 현재 상태 그리고 호소하는 문제, 증상 등이 달라요. 그러니 기초를 철저히 익힌 상태라고 하신다면요. 응용은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당장 저도 상담 시작할 수 있나요? 이 방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심리상담이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하고 말 들어주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오랜 공부와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이에요. 왜냐?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 비대면 심리상담은 대면 상담보다 제한점도 많고 어렵다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마음은 예민하기 때문에 나 이런 수업 들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섣불리 다루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네, 그 채팅창으로 지금 되어 있는 질문에도 답변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비대면 상담 전에 내담자에게 사용 방법을 미리 안내 내지는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5, 60대 분들도 있고 젊지만 플랫폼 사용 경험이 없는 분도 있고 안내를 해드려도 상담할 때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순서대로 클릭할 수 있는 그 그림 자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다라는 안내를 미리 드리고요.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시간 전에 어떤 좀 매뉴얼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보실까요? 이런 것도 해보실까요? 네, 됐으면은 오케이 다음에 상담할 때 만날게요.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직접 시행해보면서 연습하는 시간 가지고 있어요. 네, 질문 너무 좋네요. 비대면 심리 상담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네, 상담사도 조금 더 친절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주제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심리 상담이라는 주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반디심리연구소의 형아쌤 김진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